NH투자증권 투자 로그인과 함께하는 투자 읽어드립니다.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미술사학자 양정무입니다. 요즘 투자 열풍이라고 할 정도로 주식부터 디지털 화폐까지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투자의 역사가 대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그리고 이런 투자의 역사는 미술과 어떤 관계를 가질까? 흥미롭게도 자본주의 시장이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증권 거래가 15세기 유럽에서 탄생하는데 바로 이때 미술 시장 역시 주식 시장과 함께 모습을 드러냅니다.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의 투자 수익률이 좋을까요? 미술의 투자 수익률이 더 좋을까요? 뉴욕대학교 교수가 개발한 메이 모제스 지수 1956년부터 2011년까지를 비교한 표인데요. 이 데이터에 따르면 증시가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예술연구소 소장일 때 개발한 미술품 가격 지수인 크레카 지수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미술 투자 수익률이 코스닥보다는 조금 높고 코스피보다는 조금 낮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두 그래프를 봤을 때 흥미로운 사실은 크게 보면 미술과 주식 두 시장이 아주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일종의 쌍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둘은 역사적으로도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 등장합니다. 자본주의의 수도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벨기에의 브류에입니다. 벨기에의 작은 소도시인 브류에에서는 유럽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아랍에서 출발한 무역선들이 몰려들었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하루에 1,500척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활발한 중개무역의 거점이었던 거죠. 중개무역뿐만 아니라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 양털을 수입해서 모직과 정교한 레이스, 타피스트리 등을 짜서 비싼 값에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브류에는 13세기부터 엄청난 경제적 번영을 누렸던 도시죠. 브류에의 경제 번영을 보여주는 굉장히 특별한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테르 브루제라고 불리는 건물인데요. 이곳은 테르 브루제라는 가문의 사람들이 대대로 운영을 하던 여관이었죠. 당시 브류에는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온 다양한 상인들이 몰려들었는데요. 이렇게 바다 건너온 상인들은 자기 고향 사람들끼리 모여서 일종의 무역 대표부를 만들게 됩니다. 이 광장을 보시면 왼쪽에는 제노바 사람들이 모이는 제노바 상관, 그 옆에는 베네치아 사람들이 모여서 거래하는 상관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오른쪽엔 피렌체 상관, 그 중심에는 앞서 말한 테르 브루제라는 여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가 환전, 은행업, 증권 거래부터 선물 거래까지 벌어졌던 곳이죠. 여러 나라에서 온 상인들이 이 여관에 모이면서 자기들끼리 자연스럽게 상거래를 한 겁니다. 오늘날 금융가에서 이루어진 업무가 역사상 최초로 진행되었던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뉴욕 월스트리트나 여의도 증권가의 초기 모델이 이렇게 탄생한 겁니다. 참고로 프랑스어로 증권거래소를 부룩스라고 하고 독일어로는 베르제라고 하는데 증권거래소라는 단어의 기원이 브루헤에 자리한 여관 주인의 이름이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건 증권가가 탄생하던 15세기 브류에에서 미술 시장도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주로 작가들이 공방에서 직접 거래됐을 미술품들이 이제는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시장이 생겨야 할 정도로 거래 규모가 커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 미술 시장의 활력이 북유럽 르네상스를 움직이는 힘이 됐습니다. 르네상스 하면 떠오르는 이탈리아 역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가장 중요한 중심지라면 피렌체인데요. 피렌체 르네상스의 빛나는 문화를 이끌었던 가장 유력한 가문이 바로 메디치 가문이죠. 메디치 가문을 일으켜 세운 사람 중에서 가장 주목하는 사람이 바로 코지모 데 메디치인데 굉장히 소탈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엄청난 부자지만 조그마한 당나귀를 타고 다녔던 걸로 유명합니다. 가문의 문장을 보게 되면 여러 개의 동그란 원이 있는데요.
이것을 보통 알약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메디치 하면 이탈리아어로는 메디코, 영어로는 메디칼, 의사 아니면 약제사 출신의 집안이었던 것을 암시합니다. 의사나 약제사라면 당시 중인 출신의 집안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무엇으로 돈을 벌었을까요? 메디치 가문은 여러 가지 사업을 다 벌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 이게 발전하면 은행업이 되겠죠. 은행업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쌓았고 그 돈으로 우리가 다 아는 미켈란젤로, 보티첼리 이런 중요한 작가들을 후원하면서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메디치 가문이 지갑에서 나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죠. 결국 자본주의와 미술 시장은 함께 움직였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메디치가는 이런 후원을 통하여 중인 출신이었던 집안을 문화적 엘리트 가문으로 포장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사실 메디치 가문이 운영하던 은행은 3대를 가지 못하고 파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화나 예술에 투자한 덕분에 대중적 지지를 얻어서 교황도 배출하고 심지어 피렌체의 영주가 되기도 합니다. 이 때문인지 오늘날에도 오랫동안 부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문화와 예술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역사, 돈의 역사가 꼽힐 때 미술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다시 말해 미술과 자본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소비 시대를 일깨운 예술가 얀 반 에이크입니다. 프레임을 한번 보시면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프레임 아랫단에는 얀 반 에이크가 1433년 10월 20일에 그렸다. 여기까지는 평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윗 프레임을 보시면 as I can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영어로 옮기면 as I can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크가 에이크라는 발음하고 비슷하게 해서 나는 아니면 자신의 이름 에이크는 이 정도 그린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결국 나 에이크는 이렇게 잘 그린다라고 자랑한 말을 자신의 초상화에 새겨 놓았던 겁니다. 나 이렇게 그림 잘 그려. 이 정도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볼 수도 있죠. 실제로 엄청나게 그림을 잘 그렸던 그의 대표적인 작품이 있습니다.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화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이 그려진 곳이 바로 자본주의가 꽃피고 주식이 생겨난 곳, 브루에입니다. 브루에 상인들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당시 거래되던 고가의 상품을 보여주는 일종의 카탈로그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 속 소품 하나하나, 가구를 비롯해서 샹들리에 거울, 카펫, 창가에 있는 오렌지, 두 사람이 입고 있는 멋진 모피코트, 대부분 해외에서 비싸게 수입해서 들어온 제품으로 그 시대 어마어마한 사치품들이었습니다. 이게 다 상인들이 실제 거래했던 상품이었던 것도 주목해 봐야죠.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 눈을 잡아당기는 물품이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있는 거울인 거죠. 이게 500원짜리 동전보다는 좀 큽니다만 요 작은 거울을 통해서 그림 바깥쪽, 정확히는 이 그림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세계를 그림 속 안에 집어넣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두 명의 사람이 있고요. 그 중에 한 명은 두건을 쓰고 있는데 요 사람이 누굴까요? 화가 자신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매우 정교하게 그려져서 놀랄 노자입니다. 그 주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담은 이야기들이 감싸고 있고요. 그 옆에 보면 유리로 만든 묵주가 있고요. 이 공간에 들어오는 빛이 이 모든 디테일을 아주 정교하게 잡아내고 있습니다. 저의 해석이긴 한데요. 이런 물품을 손을 뻗치면 만질 수 있을 만큼 정교하게 그린 그 이유는 럭셔리 제품의 카탈로그처럼 이런 고급스러운 물품들을 하나하나 실체적 진실처럼 다가가게 하는 것이죠. 바닥에 있는 카페트, 아마 페르시아에서 왔겠죠. 이 두 사람이 입고 있는 모피코트를 보게 되면 이 그림의 계절은 겨울에 가까운 시기였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창가에는 오렌지까지 있습니다. 아마 스페인에서 수입한 오렌지를 먹을 수 있을 만큼 이 부분은 부가 충분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 그림에는 갖가지 가구와 진귀한 물품들로 가득한 아르놀피니가 누렸던 물질적 풍요, 그것을 이렇게 정교한 기법으로 그림으로써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치의 세계들을 일깨워주는 역할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일찍부터 그림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현대 아트 딜러의 효시로 보는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막대한 돈을 모으고 그 돈을 마지막에는 국가에 헌납해서 지금 보시는 이 사진처럼 큰 동상까지 남겨있는 전설적인 상인 프란체스코 디 마르코 다티니. 이 사람은 돈 되는 모든 곳에 사업을 벌였는데요. 그중 큰 이익을 줬던 상품 중 하나가 바로 그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림에 투자해서 남긴 수익률이 투자 대비 정확히 100%로 알려져 있습니다. 냉철하게 투자하기 좋은 시점을 찾아서 상품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법을 알았던 사람이죠. 자기 직원에게 화가가 돈이 궁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건을 사라. 이런 세세한 방법까지 알려주는 꼼꼼한 사장이었습니다. 다티니는 경제사적으로도 엄청난 업적을 남깁니다. 이 사람은 사업을 하며 굉장히 많은 기록을 남겼는데요. 이 기록이 거의 온전하게 이 사람이 살던 집에서 발견됩니다. 이처럼 돈과 이윤에 철두철미했던 사람도 미술품을 즐겨 거래했을 정도로 미술과 자본의 관계는 일찍부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림을 파는 상인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자 합니다. 프랑스 로코코를 대표하는 앙투안 바토라는 작가가 그린 제르생의 그림가게라는 작품인데 배경을 보시면 여러 그림들이 걸려 있습니다. 제르상이 거래하던 그림을 이 그림 속 안에 그려 넣었는데요. 흥미롭게도 앞쪽에는 루이 14세기 초상화가 막 거래돼서 박스에 쌓여지고 있네요. 실제 제르상이란 화상의 가게의 간판으로 사용됐던 작품입니다. 어찌 보면 간판 자체가 일종의 그림 카탈로그처럼 보입니다. 흥미롭게도 제르상은 화가들의 도록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개발해서 작품 판매에 적용한 것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이 시대에 이미 카탈로그를 만들었던 거죠. 가장 유명한 건 렘브란트의 도록인데요. 렘브란트의 전작 도록이라는 글이 쓰여져 있고 렘브란트의 자화상이 아주 멋지게 판화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돈이 되는 그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이렇게 책자에 담아 광고를 했던 것입니다. 현대의 미술 시장을 움직이는 것도 다티니, 제르생과 같은 아트 딜러들인데요. 그중 가장 유명한 사람을 뽑자면 레리 가고시안이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 미술 시장의 규모를 대략 80조 원으로 보는데요. 그중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단 한 사람이 바로 레리 가고시안입니다. 순수익만 해도 연간 5억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경매 시장 앞자리에 앉아 수시로 자기가 판 작품을 다시 사들여서 작품의 가격을 유지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업계의 신뢰 덕분에 그의 손을 거치기만 하면 미술 작품의 가격이 수직 상승하기도 합니다. 순수하게 미술에 투자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린 인물도 있는데요. 바로 찰스 사치라는 사람인데요. 그의 투자 비결은 아주 단순합니다. 유명한 젊은 작가의 작품을 사서 그것을 브랜드화한 다음에 수익을 내는 것이죠. 그 당시 20대 후반이었던 아주 젊은 작가들, 데미안 허스트가 대표적이지만 그 밖에도 트레이시 에민, 마크 퀸과 같은 작가들, 지금도 영국을 대표하는 작가들이 있는데요. 그때 이름까지 붙였죠. YBA. 영 브리티시 아티스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영국의 미술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바로 찰스 사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술 시장과 자본 시장의 흐름이 닮아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바로 돈이 몰리는 곳에 새롭고 큰 투자의 가능성이 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미술이라고 하면 상류층의 우아한 문화로 접근이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요즘 들어 좀 더 가볍게 이 미술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MZ세대의 경우는 공동구매 플랫폼을 이용해 미술품에 투자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진화하는 자본의 흐름을 읽어내고 새로운 투자 방법을 고민하는 사람이 결국 그 열매를 따간다는 점일 겁니다.